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두드러기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두드러기 하면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밥을 먹으면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두드러기는 많이 발생합니다.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고 팽진이 되고 또 피부 묘기증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맥관 부종이라고 입술이 붉어진다거나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그러한 증상까지도 나타나죠. 심한 경우는 호흡 곤란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두드러기는 발견 즉시 빨리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하지만 지금까지는 두드러기가 왜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두드러기를 치료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기존의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이 아니라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이 두드러기를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두드러기의 정의, 또 발생 원인, 발생 기전, 치료 원칙,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강의를 하기 전에 우리 모든 생명체는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왜 질병에 걸릴까요? 저는 죽기 전에 질병에 걸리고 삶과 죽음의 어떤 갈림길은 이 온도라는 에너지학적인 관점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상시 37도가 되지만 죽게 되면 환경 온도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체온이 빨리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수명이 결정이 된다. 죽기 전에 우리는 다양한 질병에 노출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드러기를 치료하기 전에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좀 언급을 하고 두드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이 온도와 연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시면 우리가 태어날 때는 37도죠. 근데 죽게 되면은 그 죽음의 온도는 환경 온도가 27도라면 그 죽음은 27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살고 죽는 온도 차이는 10도 차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35도만 돼도 저체온증에 빠져서 생명이 위독해지는데 불과 2도만 떨어져도 생명이 위독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의 겨드랑이 온도를 측정해 보면 36.5도가 나오고요. 아무리 두드러기에 걸려도 저체온까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활동하다 보면 35.8도 이상은 유지가 되는데 불과 0.7도 차이입니다. 이 정도의 차이 가지고는 평소에 두드러기가 걸렸다고 해도 나는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어린애가 태어났습니다. 37도로. 불행히도 오늘 저녁에 죽었다라면 하루 만에 10도 떨어졌고 나이는 0살이 될 겁니다. 만약에 10살 된 애가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10년이 걸렸고 60살 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60년이 걸린 거겠죠. 자,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82세 정도 되는데 80살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10도 떨어지는데 80년 걸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150, 300, 600년으로 가정을 해본다라면 10도 떨어지는데 150년 걸렸고 300년 걸렸고 600년 걸렸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찾고 해석을 해본다라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10도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오래 걸렸고 기울기는 완만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한 생명체가 체온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이렇게 유지만 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영생을 뜻하는 것이죠. 자, 이 영생은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이 되겠죠. 자, 이것을 현실적인 용어로 바꾼다라면 아주 건강하고 무병장수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내가 태어난 그 온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왜 밥을 먹고 왜 옷을 입고 왜 집에서 잠을 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 심부 온도 37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심부 온도와 피부 온도와의 상관성을 우리가 항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이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항시 셀이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체온을 항시 37도를 유지해 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심부 온도라 그러고 항시 37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는 피부 온도인데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는 내려가고 있다. 이 피부 온도는 그때그때 자주 변할 수가 있겠죠. 환경 온도에 따라서.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피부 온도는 심장에서 멀어질수록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이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를 낮춰서 체온을 37도를 유지하게 되고요. 또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를 높여서 37도를 또 유지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왜 염증이 발생하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 피부의 온도는 올라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피부라는 것은 바깥 표면의 온도를 말하는데 이 표면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구강 점막의 온도, 식도 점막의 온도, 위장 점막의 온도, 장 점막의 온도도 다 표면으로 봐야 됩니다. 피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염증, 위염을 치료하려고 해도 이 조직의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는 이 심부 온도가 낮아졌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 심부 온도, 피부 온도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질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데, 그럼 심부 온도의 이 의미는 무엇을 뜻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 온도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시작의 온도다, 탄생의 온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셀이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원초적인 온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모든 생명체, 식물과 동물의 생명 유지의 절대적 3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생명체는 햇볕, 온도, 수분, 이 3대 요소에서 벗어나는 순간 모든 생명체는 바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충분한 산소가 없어도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람은 또 생명체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병이 걸리기 때문에 이 3대 요소의 밸런스가 깨졌을 경우에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99.99%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타박상을 입는다든지 우리가 뭐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라든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셀의 손상이 유발되는 거고요. 타박상을 입더라도 셀의 손상이 유발되는 겁니다. 셀의 손상이 유발되는 순간 셀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열 발생량이 줄어들게 된다. 열 발생량이 줄어들 때 심부 온도는 내려가게 된다. 그것도 알고 보면 이 온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밸런스를 잘 맞추어 줄 때 우리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심부 온도 37도의 의미는 세포가 정상적인 생명 현상을 발휘한 거죠. 열 에너지 대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최종적인 무형의 산물이 심부 온도 37도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셀의 손상을 받으면 절대적으로 심부 온도 37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어떻게 염증이 있다고, 종기 종양이 있다고 자꾸 내 몸에 있는 장기를
잘라내 버린다든지 셀을 죽인다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해서 셀을 죽인다든지 셀의 기능을 저하시킨다라든지 하게 되면 바로 심부 온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세포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세포가 정상적인 생명 현상을 발휘한 최종적인 무형의 산물이 심부 온도 37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병 발생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심부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질병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고, 유지만 된다라면 절대적으로 죽을 수가 없다. 영원히 건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이 에너지라는 것은 항시 유지될 수가 없고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영원 불멸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모든 생명체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근데 그 사망의 시점이 빨리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망 시점은 단축이 된다. 수명은 단축이 되고 건강을 잃게 되는 시점도 빨라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병 발생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셀이 정상적인 일을 발휘하지 못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질병의 시작은 셀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강의를 한번 쭉 살펴보면 모든 질병의 시작은 세포의 손상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망에 이르기 전에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뭐 사망하고 나서 질병에 걸려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 발생의 근본적인 이유는 셀의 손상이다. 셀의 손상으로 인해서 심부 온도가 낮아져서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심부 온도가 상승되는 경우는 정말 몇 가지의 질환밖에 없습니다. 일사병, 열피비, 열중증과 같은 병 이외에는 심부 온도가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심부 온도가 장기간 내 몸에서 저하될 경우에는 인체에 어떤 생리적인 병리적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 네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심부 온도가 내려갈 경우에는 반드시 체온조절중추시상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리게 되겠죠. 바로 피부 온도를 높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염증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염증이 발생할 때 피부가 발적이 되고 발진이 되고 따갑고 화끈거리고 또 심한 경우는 통증이 나타나잖아요. 왜 피부가 따갑고 화끈거릴까요? 외부에서 열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제가 강조하는 심부 온도가 낮아져서 모공이 닫히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는 과정 속에서 피부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의 열 쏠림에 의해서 화상을 입는 것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염자, 불꽃 염자를 보면은 화가 두 개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된 부위에 온도가 올라갔고 그게 바로 염증, 인플라메이션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가지고 있죠. 이 표면 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 표면에 있어서는 이 상하로 끌어당기는 힘이 일정할 때 수평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열이 가해질 때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표면 장력은 약해져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조직이 정식, 돌출, 비대, 융기, 팽창과 같은 조직의 변형이 찾아올 수 있다. 자, 우리가 두드러기의 가장 기본적인 증상인 팽진이 생기는 이유, 구진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표면 장력이 약화가 되어서 생겼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표면 장력의 약화는 바로 피부 온도의 상승을 의미하게 되고 피부 온도의 상승은
심부 온도의 저하를 의미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공이 닫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심부 온도가 낮아지면 체열의 방출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을 닫아버립니다. 모공이 수축이 되고 임모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털이 바짝 쓰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모공이 닫힐 때는 이 모공이 닫힌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몸에서 열 에너지는 발생하고 열이 방출이 안 될 때는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야 되겠죠. 바로 그때 가려움증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려움증은 왜 발생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는 모공이 닫혀서 발생한 겁니다.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기 위해서 가려움증이 생긴 겁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해야 정확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자, 왜 가려움증이 발생했느냐고 우리 환자분들한테 물으면 그냥 가려워서 그냥 긁으니까 뭐 가려움증이 생기니까 뭐 긁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표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뭐 제 입장에서는 하나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또 환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그 하나하나의 발생 기전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모공이 닫혀서 가려움증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네 번째로는 땀 분비가 감소하게 된다. 모공이 닫히니까 자연스럽게 땀 분비가 줄어들고 어떤 분들은 땀이 잘 안 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국소적으로 땀이 많이 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심부온도가 내려갔을 때 이 네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는 생리적 변화겠지만 다시 이러한 염증이 발생하고 가려움증이 발생하고 또 조직의 변형이 오는 것은 병리적 변화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강좌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드러기에 대해서 좀 강의를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의 두드러기의 정의를 한번 보시면 피부, 점막,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의 투과성이 증가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떤 물질이 많이 이렇게 이동량이 많아졌다. 투과성이 증가되면서 일시적으로 혈액이 혈장 성분이 조직 내에 축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혈장 성분이. 실은 조직에서의 이렇게 볼록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하나의 팽진이 되는데 이쪽으로의 혈장 성분이 축적이 되었다. 그래서 피부가 발적, 팽진,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피부 질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 현상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상을 보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런데 저는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열 에너지의 쏠림의 결과, 이 물질의 이동은 항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과도하게 쏠린 결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의 이동은. 그런데 과도하게 물질 이동을 하는 거죠. 자, 피부 온도가 상승됐다. 열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과정 속에서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발적, 팽진, 가려움증이 발생된 염증성의 피부 질환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팽진이라는 것은 이렇게 볼록이 튀어나왔는데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이렇게 쑥 들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약간 조직에 윤기 현상이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드는 것을 팽진이라고 하는데 왜 이 조직에 변형이 왔을까요? 또 왜 이쪽에 열감을 느낄까요? 또 왜 가려움증은 생길까요? 이러한 모든 궁금증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이 하나의 현상만 보고 정상만 보고 투과성이 증가가 되었고 혈장 성분이 조직 내에 축적이 되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은 발적, 팽진, 가려움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는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 왜 물질이 이동이 되었을까?
또 왜 팽진이 되었고 조직의 변형은 왜 왔고 따끔거리고 화끈거림 증상은 왜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양의학과 세포열에너지학적 관점에서의 정의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이야기고, 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은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두드러기의 원인을 보면은 지금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모든 인터넷이나 다른 뭐 논문을 찾아봐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악화 요인이 있습니다. 악화 요인. 이렇게 우리 인터넷 찾아보면은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악화된 물질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라는 건데, 저는 이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 너무나 쉽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 방식대로 한번 이 악화 요인을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자, 두드러기는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피부 온도는 올라가서 모공이 닫혀서 생겼다라는 게 저의 이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형태로든 이 심부 온도를 낮추거나 피부 온도를 높이는 행위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잘 보시면 피부 온도를 높이는 행위는 이 압박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태양 광선 같은 경우, 또 과도한 열 노출이라든지 운동 같은 경우, 이러한 것들은 또 급격한 온도 변화, 외부에서 열이 많이 가해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피부 온도를 높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형태는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피부 온도가. 근데 여기서 운동만큼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할 때는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동시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심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심부 온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물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물질은 대부분의 약제도 포함이 됩니다. 약제. 왜 이 약제가 포함이 되느냐 하면은 이 약을 개발할 때는 효과가 빨리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약제들은 세포의 이 셀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효소의 어떤 A라는 물질에서 B라는 물질이 생성이 될 때 거기에 다양한 가수 분해 효소라든지 소화 효소라든지 다양한 물질이 개입이 되는데 그 효소들을 차단하는 약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약을 보실 때는 그 약리작용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는데, 어떤 물질을 생성을 차단하는 약들은 대부분 심부 온도를 낮추는 약들입니다. 자, 그럼 심부 온도가 낮아지는 약들을 한번 제해버리면 이런 것들이 다 심부 온도가 낮아질 수 있는 약들이고,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들도 방부제, 보존제, 항산화제도 산화를 억제하는 약들입니다.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들은 다 필요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심부 온도가 낮아질 수 있는 어떤 물질이라든지 피부 온도가 높아질 수 있는 물질들은 다 피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음식 중에서도 이 알코올 같은 경우도 심부 온도가 내려갑니다. 자, 점성이 높은 음식 중에서 점성이 높은 음식, 초콜릿, 그 다음에 기름기가 있는 거, 땅콩, 돼지고기, 치즈,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생걸 드시면 안 됩니다. 또 특히 과일 중에서도 이 도마도, 딸기, 사과, 키위 같은 pH가 낮아지는 음식을 먹는 순간 심부 온도가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거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는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는 다 차단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질환들은 대부분 다
셀의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심부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심부온도가 내려가면은 이러한 대부분의 증상들은 피부 온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때 가려움증이 유발될 수 있고 두드러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드러기를 치료할 때는 이러한 질병들도 저는 동시에 치료해 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이 스트레스인데요. 이 스트레스는 심부온도, 피부온도 순간적으로 동시에 올립니다. 하지만 모공은 닫혀져 있고 과도한 열이 쏠리면 나는 너무 더워합니다. 자, 그때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 스트레스를 푸는 아주 또 이해를 하는 요령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항시 옷을 좀 더 많이 입고 바깥에 나가서 운동을 해서 땀을 내야지 내가 열 받는다고 찬물을 먹는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오히려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심부 온도를 더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심부 온도가 낮아지면 피부 온도는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두드러기가 더 발생될 수 있는 악화 요인으로 돌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외에도 뭐 다양한 요인들은 있지만 페레토 세라피 또 세포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두드러기의 원인을 바라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수십만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을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또 인체 물리학적, 화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거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많은데 그걸 하나하나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대체적으로 두드러기를 검사해 보면은 이 알레르기 피부 반응을 보죠. 우리가 뭐 500가지 정도 되는데 솔직히 그 500가지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뭐 한다고 해서 뭐가 조심을 해도 또 다른 그 이외에 너무나 많은 심부 온도를 낮추고 피부 온도를 높이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이러한 검사법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하나 우리가 왜 발생하는지, 그런데 이러한 것도 피부에다가 이렇게 자극을 주면은 왜 이 피부 묘기증이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지 피부에다가 이게 자극을 주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니까 이거는 두드러기야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보다는 왜 선을 그으면 선 따라 피부 색깔이 붉어지거나 하얘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 같은 경우는 이 두드러기의 발생 원인이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뭐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든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드셨을 때 바로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온도, 습도, pH 등에 의해서도 내 몸의 온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환경 여건 속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내 몸에 기존에 영향을 많이 주었을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리 하면서 내가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두드러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두드러기가 안 생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바로 생겨버립니다. 바로 그 차이는 그 이전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심부 온도가 낮아져 있고 피부 온도가 높아져 있었다라면 금방 이렇게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하나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피레토 세라피를 이해하는 순간 이것은 눈에 그냥 외우지 않더라도 금방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두드러기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드러기는 대표적으로 이러한 팽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볼록볼록 튀어나오고 이런 부위는
발적이 되고 따갑기도 하고 화끈거리기도 하고 작은 구진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은 다 왜 발생하느냐 이겁니다. 그냥 세균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서 막 싸우는 과정 속에서 염증이 생겼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두드러기의 대표적인 염증성의 증상은 화끈거림, 따가움, 피부 발적, 가려움증, 피부 묘기증입니다. 자,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두드러기는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피부 온도는 올라가서 모공이 닫혀서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딱 화끈거리고 따끈거리고 피부 발적이 생기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니까요. 자, 그리고 모공이 닫히니까 열 에너지가 방출이 안 되는 거죠. 그때 가려움증이 생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묘기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피부 묘기증은 왜 발생했느냐 이겁니다. 자, 그림을 하나 인체 그림을 그려보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저는 이 브레인을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는 낮아져 있다. 자, 모공은 손발 끝에서부터 닫혀져 있습니다. 자, 이때 나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몸에서 열 에너지는 발생하죠. 자, 열 에너지는 발생하는데 이 열 에너지가 원활하게 나가지 못하면 어느 한쪽으로, 자, 구멍 관절 마찰이 있는 쪽으로 열이 확 쏠려 버립니다. 자, 열이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는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자극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피부에 자극을 주면 이 자극이 난 부위 이쪽은 모공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모공이. 자, 그러면 다른 데는 모공이 닫혀져 있고 이쪽으로만 모공이 열리게 되면 이쪽으로의 열 에너지 방출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때 피부 온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이 라인을 따라서 피부가 붉게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풀어 오를 수도 있고요. 자, 이것이 바로 피부 묘기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융기성의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죠. 부종, 팽진, 구진, 맥간 부종이 나타난다. 왜 이 융기성의 증상이 나타나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이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여기에서 이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표면 장력은 약해지는 거죠. 그럼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이러한 융기성의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죠. 이거는 또 왜 그럴까요? 복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나타나는데, 자, 여기를 잘 보시면, 자, 모공은 닫혀져 있다. 속의 온도는 내려가 있고 피부 온도는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때 모공이 닫힌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한다. 몸에서 열 에너지는 발생하는데요. 이 열 에너지는 구멍이 많은 곳, 이 상체 쪽으로 열이 이렇게 쏠리게 됩니다. 자,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리는 순간 내 몸 속에서의 열 에너지도 이 상체로 열이 이렇게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위장에 있는 이 음식물들도 위로 이렇게 쏠리면서 이렇게 구강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구토가 생길 수도 있고요. 메스꺼움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에서 열이 이렇게 치받치다 보니까 여기에 복통도 생길 수도 있다. 자, 왜 두드러기와 소화기 증상이 관련성이 있는지 그걸 꼭 기억해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드러기와 소화기 증상은 전혀 관련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피레토세라피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관련성도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편 심목소리라든지 호흡 곤란 등도 동반됩니다. 자, 이러한 열 에너지가 기관지 쪽으로 인후 쪽으로 열이 쏠렸을 때는 인후 쪽에도 그 조직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인후 쪽에서의 조직의 변형이 오고 부종이 생길 수도 있죠. 그때 심목소리가 나오고 부종이 많이 돼서 기도가 좁아졌을 경우에는 호흡 곤란까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두드러기가 단순한 피부병이 소화기 증상과 이 호흡기 증상까지 동반이 되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 두드러기의 정상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드러기의 이 발생 기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이어져 설명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좀 많이 이해를 하셨을 텐데, 저는 두드러기의 가장 기본적인 발생 원인은 세포의 손상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세포의 손상은 너무나 다양하죠. 뭐 압력, 온도, pH, 전기장, 자기장, 이러한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요인들도 너무나 많고요. 또 서양의학에서는 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세포의 손상은. 그 이외에도 음식물의 점도, 경도, pH, 표면적 등에 따라서도 세포는 기능 저하나 세포의 손상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겨버립니다. 이 ATP의 합성의 장애는 바로 열 에너지 발생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을 닫아버린다. 모공이 닫히게 되면은 내 몸 밖으로 원활하게 열 에너지가 방출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나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면은 몸에서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려버립니다.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이 바로 염증입니다.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염증은 염증인데 강제적으로 모공을 열려고 하는 행위, 그때는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죠. 염증의 5대 정상은 발적, 발열, 부종, 통증, 가려움증입니다. 그래서 모공이 닫혀 열이 방출이 안 되고 모공이 닫혀져 있어서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는 본능적 행위를 가려움증이라고도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러기에 있어서 왜 가려움증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모공이 닫힌 결과다라는 거고요. 자, 염증도 하나의 가려움증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염증의 부위에 표면의 온도가 올라갈 경우에는 장력은 약해지게 됩니다. 이 장력이 약해질 때 조직에 윤기 현상이 생기죠. 자, 구진, 수포, 농포, 결절, 팽진, 맥관 부종, 이러한 증상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피부에 염증과 가려움증과 팽진, 맥관 부종, 또 피부 묘기증이 생기는 것을 바로 두드러기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드러기가 왜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때만이 우리는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또 치료 원칙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두드러기 발생 기전을 보고 우리 치료 원칙을 정한다면 반드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올려야 되겠다.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야 되겠다. 그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겠다라는 치료 원칙을 3대 치료 원칙을 세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하나를 발생 기전이 왜 발생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치료 원칙을 세울 때 두드러기는 치료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치료됩니다. 하지만 이 피부 온도가 높다고 강제적으로 피부 온도를 낮추는 약을 쓴 경우에는 오히려 그 약을 중단하면 반동 현상이 생긴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드러기의 궁금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피부에 염증이 생겼고 윤기성의 증상은 왜 생기고 왜 약물, 음식물 등에 의해서 두드러기는 생기고 피부 묘기증이 왜 생기느냐. 자, 이 궁금증을 제가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거의 대부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 왜 외부에서 열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염증이 생길까? 바로 심부온도가 내려갈 때 모공을 닫아서 열 에너지가 원활하게 내 몸 바깥으로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이 못 된다. 그때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는 과정 속에서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생겼다. 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피부 묘기증도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궁금증도 자연스럽게 다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드러기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악화 요인은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약물, 우리가 어떤 한약이든 양약이든 내 몸속 온도를 낮추는 약을 절대로 쓰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음식물이 좋다 하지만 내 몸 속의 온도를 낮추는 음식물, 특히 찬 음식, 가공 음식, 기름진 음식, 과일도 좀 조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술, 담배 같은 경우도 다 신부온도를 떨어뜨리는 음식물들이기 때문에 이 음식물 하나하나도 조심을 해야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첨가물, 식품 첨가물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존제, 항산화제, 유화제, 경화제, 점정제 같은 경우는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점성이 높은 음식을 드셔도 혈액의 점성이 올라가고 그럼 혈류 속도는 떨어지고 혈류 속도 떨어지면 내 몸속 온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 첨가물도 굉장히 조심을 해줘야 된다. 자, 스트레스는 반반입니다. 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적절한 긴장감을 유발하고 내 삶의 에너지를 좀 발생시키는 요인도 있지만 열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답답하다고 내가 찬물을 먹거나 옷을 벗거나 이불을 안 덮고 자거나 그런 행위를 해버리면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속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더 옷을 좀 많이 입고 땀을 더 내고 운동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좀 풀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알코올은 아세틱 액시드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초산이 됩니다. 이 몸이 산성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산성 물질이 자꾸 몸에 들어가면 에너지는 수렴이 되고 혈관은 수축이 되고 그럼 전신 혈액 순환량은 줄어들어서 심부 온도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를 높이는 물리적 자극도 안 되겠죠. 자, 이러한 것은 회피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서양의학에서는 대증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려움증이 있을 때는 항히스타민 제제를 쓰고 염증이 있을 때는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를 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약제를 쓰게 되는 거죠. 자, 심할 경우에는 이러한 약제들도 면역 억제제를 써서 강력하게 낮춰버립니다. 문제는 이러한 약제들은 부작용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낮춰버립니다. 효과도 대박입니다. 항히스타민 제제 먹는 순간 30분 이내에 가려움증 진정되고요. 이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도 30분 이내에 염증이 진정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스테로이드 제제겠죠. 그런데 이러한 약제가 효과는 대박이지만 부작용도 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장기간 쓸 경우에는 항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약을 중단하면 반동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좌우지간 효과가 너무나 대박이고 효과가 100%일지라도 심부 온도를 낮추면서 피부 온도를 낮추지는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가 낮아진다는 의미는 수명이 단축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담보로 병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제를 써야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약을 쓴다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의 두드러기의 치료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물리 법칙입니다. 물리 법칙은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를 잘 보시면 피부 온도를 낮추고 모공을 열어야 되는데 이러한 치료 방법은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피부 온도가 낮아질 때는 모공이 닫혀버리고 모공을 열려고 하면 피부 온도는 올라갑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매우 두드러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저는 18년 전에 피레토세라피를 개발했는데 이 피부 온도를 낮추면서 모공을 여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심부 온도를 올리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모공을 열게 됩니다. 근데 모공이 열릴 때는 대체적으로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먼 쪽으로 모공이 열리게 됩니다. 자, 모공이 열릴 때는 이렇게 모공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전신으로 열 에너지가 골고루 분산이 되고 모공이 열릴 때는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땀은 액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속의 온도가 올라가면 내 몸에 물은 있고 이 물은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는 기체가 되겠죠. 기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이 피부에서의 온도는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은 열리고 피부 온도가 내려가는 유일한 방식은 심부 온도를 높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드러기의 3대 치료 원칙은 심부 온도 올리고 피부 온도 내리고 모공은 열어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켜서 염증을 치료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렇다면 이 3대 원칙 하에서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의 치료 방법은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약물, 식이, 생활, 운동요법입니다. 자, 이 관련된 내용들은 굉장히 지금 많은데 특히 식이요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해피요법도 되겠죠. 그래서 일체 찬 음식을 피하라. 찬 물을 피하라. 두 번째로는 가공 음식을 좀 피하자. 세 번째로는 일체 기름을 피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과일은 디저트 용도로만 드시고 일체 이 약물 자체도 어떤 형태로든 속의 온도를 낮추는 그 어떠한 약물도 한약이든 양약이든 쓰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심부 온도를 올려줄 수 있는 약재를 써서 염증을 치료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 술, 담배도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이외에도 다양한 주의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생활운동요법, 또 약물요법도 약이라는 것은 24시간 내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심부온도 올리고 피부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24시간 내내 풀가동시키면서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을 피레토세라피적 관점에서 실시를 한다면 이 두드러기 치료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도 단축될 수 있고 또 고통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두드러기에 대해서 제가 강좌를 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독자분이나 환자분들 열심히 이 피레토세라피적인 관점, 또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을 잘 활용해서 극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